상상해보세요. 바깥은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주방에는 나만의 작은 오아시스가 펼쳐집니다. 향긋한 바질, 싱싱한 딜, 그리고 곱슬곱슬한 파슬리까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97%의 사람들에게 이 꿈은 창백하고 길게 늘어지며 화분 속에서 축 늘어진 채 생기를 잃은 풀떼기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탓하며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너무 말렸거나 씨앗이 나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겨울철 실내 텃밭을 망치는 가장 큰 실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요.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밝혀내고 여러분의 창가 선반을 진짜 녹색 생산 라인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알 준비가 되셨나요? 분명 그 답에 놀라실 겁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여름을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식탁 위에 올릴 싱싱한 채소, 장바구니 비용 절약,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하는 취미까지. 정말 멋진 생각이죠. 우리는 예쁜 화분, 최고의 흙, 심지어는 프리미엄 씨앗까지 열정적으로 구매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밝은 곳, 바로 남쪽 창가의 모든 것을 놓고 기적을 기다립니다. 처음엔 싹이 돋아나며 희망을 주지만 곧 많은 분들이 겪는 그 익숙한 시드름이 시작됩니다. 식물들은 웃자라며 창백해지고 힘없이 약해지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는 다시 시도하고 물주기 방식을 바꾸고 비료를 주고 화분 위치도 바꿔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죠. 이 반복되는 실망의 고리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복잡한 장비나 특별한 지식 없이는 겨울철 실내에서 제대로 된 작물을 키울 수 없다는 미신을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의 근원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가장 흔한 용의자인 잘못된 물주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초보 가드너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죠. 잎이 축 처진 걸 보면 당황해서 물뿌리개를 잡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줬다고 판단하고 흙을 사막처럼 바싹 말려버리기도 합니다.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과습이나 가뭄 모두 식물에게 치명적이죠. 하지만 겨울철에는 물 주는 방식 자체가 문제의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결과일 뿐이죠. 식물을 작은 살아있는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공장이 작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토양에서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주기에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핵심적인 에너지 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뿌리는 단순히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뿌리는 젖은 흙에서 썩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흙이 촉촉한 상태인데도 식물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니 물주는 양을 조절하기 전에 식물의 모든 생명활동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그 스위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물주기가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 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적합하지 않은 흙을 사서 영양소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죠. 배양토의 질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좋고 물 빠짐이 좋으며 영양분이 풍부한 흙이야말로 건강한 뿌리 체계를 위한 토대가 되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장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최신식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짓고 최고급 원료, 즉 우리 식물에서는 흙 속에 영양소를 들여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그 공장의 전기가 끊겼다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돌아가지 않겠죠?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식물이 그 영양소를 처리하고 흡수할 에너지가 없다면
모든 유용한 물질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비료 과잉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흙 속의 염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약해진 뿌리를 문자 그대로 태워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흙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겨울철 수확 계획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주된 오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흔한 오해는 온도와 찬바람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방 환기시키다가 식물에 냉해를 입혔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난방으로 인해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전부 말라버린 거겠지 라고 단정짓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들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나 중앙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공기는 모든 식물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물을 약화시키고 병충해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식물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받는 건강하고 강한 식물은 이런 불리한 환경 요인에 충분히 저항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하고 쇠약해진 식물은 아무리 약한 찬바람이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과 에너지가 넘칠 때는 가벼운 바람 정도는 무섭지 않지만 완전히 지쳐 있다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감기에 걸릴 수 있죠. 결국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는 이미 약해진 희생양을 마무리 짓는 2차적인 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범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흔한 원인들, 물주기, 흙, 온도 문제는 다 제쳐둡시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핵심을 밝힐 시간입니다. 겨울철 실내 채소 재배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간과하기 쉬운 실수는 바로 식물의 빛 요구량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빛이야말로 우리 식물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 그 자체입니다. 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영양분으로 바꾸는 광합성 과정은 모든 녹색 생명체의 생존 기본이 되는 핵심 원리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우리가 사는 위도에서는 이 빛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방이 밝아서 조명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식물도 충분히 빛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엄청난 오해입니다. 인간의 눈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하지만 식물에게 그냥 밝은 정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식물에게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빛의 강도, 지속시간, 그리고 올바른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무리 햇빛이 잘 드는 창가라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햇살 좋은 남향 창문을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시는데요. 우리 집은 남향이라 빛이 충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물리적,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화부터 과학적으로 따져봅시다. 첫 번째, 광량의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 낮게 위치합니다. 태양광이 대기를 통과하는 각도가 커지면서 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엄청난 부분이 소실됩니다. 맑은 12월 전고라 해도 창가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는 구름 낀 7월 한낮보다 수십 배나 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인 창문 유리, 특히 단열 기능이 있는 현대식 이중창은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자외선 UV 영역과 그 외 중요한 스펙트럼의 상당 부분을 걸러냅니다. 세 번째는 지속시간, 즉 일조시간입니다. 12월의 일조시간은 고작 7, 8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질이나 딜 같은 대부분의 호광성 작물들은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의 빛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양 창가에 있는 식물은 짧고 희미하며 불완전한 빛에 배급만 받는 셈입니다. 이 정도는 겨우 생존하기에 충분할지는 몰라도 건강하게 자라고 제대로 성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빛의 강도, 즉 학문적인 용어로 조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조도는 보통 럭스 단위로 측정되지만 식물에 더 정확하게 적용되는 단위는 제곱미터당 초당 마이크로몰 m몰 m2s입니다. 복잡한 공식은 생략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상상해 보세요. 딜. 같은 허브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최소 5,000에서 6,000 럭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맑은 겨울날 남쪽 창가에서는 운이 좋아야 1,500에서 1,000 럭스 정도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중 정오에 몇 시간 동안만 그렇죠. 만약 겨울에 더 흔한 흐린 날이라면 조도는 500에서 700 럭스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식물에게는 사실상 완전한 암흑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강력한 배터리를 아주 작은 건전지로 충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로는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만 겨우 할 뿐, 성장은 물론이고 푸른 잎을 풍성하게 키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식물은 지속적인 에너지 기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흐릿한 겨울 태양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일조 시간, 즉 광주기, 광초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광도 밝기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물은 매우 정확한 생체 시계를 가진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식물들은 낮과 밤을 알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생화학적 과정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에게 짧은 일조 시간은 겨울이 왔으니 이제 휴면에 들어가고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식물에 아주 밝은 빛을 주더라도 그 시간이 하루 8시간에 불과하다면 식물은 활발하게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물은 휴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우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하루에 단 한 번,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왕성하게 활동할 에너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물에게는 충분히 밝은 빛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빛을 충분히 오랫동안 쬐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12시간, 14시간, 그리고 일부 작물의 경우 16시간까지 인위적으로 여름을 연장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물 건강을 지탱하는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태양광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지개 색으로 인지하는 거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모든 색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색광과 적색광입니다. 청색광 스펙트럼은 뿌리 시스템의 성장과 녹색 잎의 증가를 담당하며 줄기를 짧고 튼튼하게, 잎은 밀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적색광 스펙트럼은 식물의 개화와 결실을 촉진합니다. 태양광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창문 유리는 이 스펙트럼의 일부를 걸러냅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실내 조명등은 식물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노란색과 녹색빛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열등으로 식물을 비추는 것은 사람에게 건초를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영양소로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보강을 위해서는 특수 조명인 식물등, 파이토램프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세 가지 빛 요소 모두에서 극심한 부족을 겪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식물은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최우선 과제는 빛의 근원에 어떻게든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짜람 에티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식물은 가진 얼마 안 되는 자원을 전부 줄기를 위로 키우는데 쏟아붓습니다. 잎이 사이의 거리, 즉 마디 사이의 간격, 절간은 아주 길어지죠. 줄기 자체는 가늘고 약해지며 잎은 작고 창백하게 거의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의 필수적인 녹색 색소인 엽록소를 만드는 데에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길고 창백하며 아주 약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식물이 아니라 그들의 절규입니다. 식물은 우리에게 너무 어두워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는 것은 결국 식물의 죽음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자, 우리는 식물의 가장 큰 적이 빛 부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를 해결할 핵심 무기, 식물 생장 조명 혹은 식물 LE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명을 검색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분홍빛 또는 보랏빛을 내는 이색광 바이컬러 램프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백색이나 노란색 주광과 비슷한 풀 스펙트럼 램프입니다. 이색광 램프는 식물의 광합성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파장인 청색 블루과 적색 레드만 집중적으로 방출합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이고 식물에게는 필요 없는 녹색이나 노란색 스펙트럼에 전기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면에서도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특유의 보랏빛 조명은 사람의 눈에는 불편함을 주며 식물의 원래 색깔을 왜곡시켜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풀 스펙트럼 램프는 무지개 모든 색상을 포함하여 자연광, 즉 태양광을 모방합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이색광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눈에 편안한 조명을 제공하며 식물의 상태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램프를 골라야 할까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같은 생활 공간에는 풀 스펙트럼 램프가 단연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램프들은 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내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의 식물이 가진 진짜 건강하고 생생한 색깔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별도의 공간이나 창고 또는 닫힌 선반처럼 따로 마련된 미니 텃밭을 운영하신다면 이색 바이컬러 램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램프들은 에너지 소비는 적으면서도 뛰어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는 청색과 적색 외에도 원적색이나 자외선을 포함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추가된 멀티 스펙트럼 램프도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램프들이 식물의 성장과 발육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여 일반적인 채소를 키우는 경우에는 품질 좋은 풀 스펙트럼 램프나 이색 램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램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램프의 출력입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제조사와 판매자들이 이 출력을 와트 W 단위로 표시하는데요. 하지만 와트는 전력 소비량의 단위일 뿐, 실제로 램프가 방출하는 광량의 단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와트짜리 옛날 백열등과 15와트짜리 최신 LED 램프가 방출하는 빛의 양은 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매개 변수는 루멘 LM으로 표시되는 광속 광슈입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루멘은 식물이 아닌
우리 사람의 눈에 램프가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장 정확한 지표는 바로 ppfd, 즉 광합성 광자속 밀도입니다. 이는 광합성에 유용한 빛의 입자가 특정 면적에 초당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제조사가 이 ppfd 값을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규칙을 알려드리자면 길이 약 1m 정도의 채소 재배 선반을 운영하실 경우 최소 20에서 30W 이상의 실제 LED 소비 전력을 가진 식물 재배용 램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램프를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빛의 강도는 매우 빠르게 약해집니다. 만약 식물 위 1m 지점에 램프를 설치한다면 식물에게 도달하는 빛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식물 등 피토램프과 식물의 가장 높은 부분, 즉 생장점까지의 최적거리는 15에서 30cm입니다. 식물은 이 거리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이 자라면서 램프의 높이를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행잉 시스템 조절식 거리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햇빛을 모방하듯 빛이 식물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램프가 옆에서 비추게 되면 식물은 빛을 향해 계속 휘어지며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식물들이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빛이 재배 공간 전체를 고르게 덮어야 합니다. 올바른 조명 설정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운영 모드, 즉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물은 단순히 밝은 빛뿐만 아니라 긴 일조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내내 불을 켜두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식물도 우리처럼 휴식을 위한 밤 시간이 필요하며 광합성의 특정 암반응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에게 가장 이상적인 조명 시간은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사이입니다. 하지만 매일 램프를 수동으로 켜고 끄는 것은 번거롭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깜빡 잊거나 외출하거나 늦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식물은 안정적인 환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실내 원액에게 최고의 친구는 바로 일반적인 기계식 또는 전자식 타이머 콘센트입니다. 여러분은 켜고 끄는 시간을 한 번만 설정해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설정하면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동 시스템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이 간단하고 저렴한 장치는 여러분의 식물에게 안정적인 광주기를 제공하며 이는 식물의 건강과 훌륭한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이제 메인 문제인 빛을 충분히 공급했을 때 식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마법이 일어납니다. 식물이라는 공장이 최고 속도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왕성한 광합성이 시작되고 즉시 식물의 다른 모든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물에 대한 요구량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화분이 일주일 내내 마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강한 조명 아래서 식물이 적극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잎을 통해 수분을 활발하게 증발시키고 뿌리는 흙 속의 물을 강력하게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흙이 훨씬 더 빨리 마를 것이고 어쩌면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토양 습도를 파악하는 여러분의 기술이 정말로 중요해집니다. 식물의 신진대사가 몇 배나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습이나 건조가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잠하고 느렸던 식물이 폭발적인 성장 단계로 전환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 물을 충분히 주기 시작하면
그만큼 식물의 영양분 요구량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활발하게 성장하는 식물은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식물은 작은 화분 속에서 잎이 성장에 필요한 질소,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인,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칼륨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영양소를 빠르게 소진합니다. 이전처럼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영양제를 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료 공급이 필수입니다. 싹이 튼 지 약 2~3주 후 식물이 조명 아래에서 충분히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면 정기적인 영양 공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P 채소나 채소 재배용 복합 액체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설명서에 따라 1~2주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로 이 시점, 즉 빛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 지금부터 좋은 품질의 배양토와 올바른 비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식물은 이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여 싱싱하고 향기로운 잎으로 바꿀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바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질은 창가에서 키우는 작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 중 하나죠. 바질을 키우는 실패 사례의 99%는 바로 이 햇빛, 즉 일조량 문제입니다. 강력한 보조 조명 없이는 바질은 길고 가늘게 웃자라면서 맨 위에 작은 잎 2~3개만 달린 보잘것없는 상태가 됩니다. 맛도 향도 전혀 없죠. 하지만 바질을 하루에 16시간 동안 풀 스펙트럼 식물 등 아래에 두기만 해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만 지나도 옆에서 곁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줄기는 두껍고 튼튼해지며 마디 사이의 간격도 짧아집니다. 잎은 크고 짙은 녹색을 띠게 되며 에센셜 오일 성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윗부분을 꼬집어주면 바질은 더욱 풍성한 부시처럼 자라납니다. 이렇게 적절한 조명, 시기적절한 물 공급, 그리고 영양분을 잘 챙겨주면 창가에서도 샐러드나 페스토 소스를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풍성한 바질 한 포기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럼 새싹 채소는 어떨까요? 요즘 정말 핫한 분야죠. 새싹 채소는 그냥 씨앗을 매트에 뿌리고 물만 주면 일주일 만에 수확할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서도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발화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씨앗에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떡잎, 즉 첫 번째 잎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광합성을 위한 에너지가 곧바로 필요해집니다. 만약 빛이 부족하면 새싹 채소도 웃자라게 되고요. 색이 옅고 물만 많은 상태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영양가와 맛을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물론 다 자란 바질처럼 아주 강력한 조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트에 가까이 설치된 좋은 LED 식물 등은 새싹 채소의 품질을 훨씬 더 높여줄 겁니다. 그러면 싹들이 짧고 튼튼하며 색깔이 선명한 잎을 가지게 되고 비타민 농도도 최고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겨울철 창가 텃밭 가꾸기의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일단 빛이 최우선, 나머지는 그 다음. 식물 생명의 근원인 빛을 충분히 공급하기 전까지는 이상적인 흙을 고르거나 물 몇 밀리리터를 계산하거나 어떤 비료를 쓸지 고민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빛이야말로 다른 모든 관리의 기초가 되는 토대입니다. 빛 없이는 다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요. 좋은 조명을 설치하고 적절한 보강 시간을 맞춰주는 순간 문제의 90%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채소는 더 이상 웃자라지 않고 활발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물주기와 영양 공급 기술을 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겨울철 창가에서 빛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된 임무는 어두컴컴한 창가를 햇살, 가득한 여름날의 작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인간 중심주의였습니다. 우리는 식물의 필요를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에 맞춰 판단했습니다. 내게 밝으면 식물에게도 밝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식물의 세계는 광자의 물리와 엽록소의 생화학이라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실내 원예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물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요 에너지원을 관리하는 작은 생태계의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이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식물의 삶 자체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선사할 것입니다. 창가에 있는 여러분의 겨울 텃밭은 단순히 흙이 담긴 화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언제나 맛있고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는 작은 과학 실험입니다. 빛을 주저하지 말고 식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세요. 그러면 식물들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보답할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는 보통 실내 텃밭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든 찾으려 합니다. 물을 잘못 줬다거나 흙이 안 좋다거나 찬 바람 때문이라거나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 겨울 실내 텃밭의 가장 핵심적이고 잔인한 살인자는 바로 어둠 그 자체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부족한 겨울철 창가에서 식물들이 겪는 에너지 기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짧아진 일조 시간, 낮게 뜨는 태양, 빛을 걸러내는 창문 유리까지. 이 모든 것이 대부분의 채소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빛 관리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식물 생장 등 파이토람프는 전문가들만 쓰는 사치품이나 복잡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저 겨울에 식물들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인공 태양일 뿐이죠. 빛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90%의 문제점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겨울철 채소 키우기에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경험을 공유해 봅시다.